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성희 선생님의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라는 책입니다. 저자 한성희는 이한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이며 정신분석가이자 소아정신과 의사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했으며 20년 넘게 국립서울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공부를 위해 떠난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딸이 더 이상 품 안의 자식이 아님을, 이제는 독립할 만큼 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 1장 세상에서 가장 아껴야 할 사람은 너 자신이다. 2장 모든 일을 잘하려고 애쓰지 말 것. 3장 어떤 삶을 살든 사랑만큼은 미루지 말 것. 4장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은 그냥 쉬게 둘 것. 5장 너무 서두르지 말 것. 그리고 천천히 뜨겁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란 없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내가 참 싫어하는 말이 있다. 삽질하다. 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헛된 일을 하다라고 적혀 있다.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한참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거나 결과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한마디로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일이 바로 삽질이다. 그런데 과연 세상에 헛된 일이라는 게 있을까? 바람 한 점에 날아가 버리는 모래성을 쌓았다고 해서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모래성을 쌓아본 사람만이 모래성을 잘 쌓는 데 필요한 모래와 수분의 양을 가늠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법도 알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경험이 가져다주는 진짜 지식인 것이다. 인생에서 삽질이 꼭 필요한 이유. 최상의 선택을 하기엔 경험과 자원이 너무나 부족한 청춘들에게 이런 삽질마저 없다면 어떻게 인생의 퇴적층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떤 이는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걸어가기도 바빠요. 괜히 삽질을 했다가 손해보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며 삽질을 손실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이를 손실회피라고 한다. 똑같은 결과라도 획득한 가치보다 손실된 가치를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결과와 상관없다고 해서 삽질을 손해로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에도 저해가 된다. 어디선가 이런 글귀를 읽은 기억이 난다. 전문가란 자기 주제에 관해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잘못을 이미 저지른 사람이다. 나도 그에 동감한다. 지금은 삽질이 손실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삽질의 컨텐츠가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미처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한 청춘일수록 삽질은 꼭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다.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겠다면 일단 뭐든 해봐야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어 등등의 결론 말이다. 그처럼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선택을 하는데도 유리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삽질만 안 했어도 더 빨리 취업에 성공했을 텐데 하며 삽질 경험을 저평가하거나 부인하는 데에는 목표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어딘가에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어서다. 물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약속 장소를 찾아가는 데에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자면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효율적인 정답이란 없다. 다만 각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삶의 노하우가 생길 뿐이다. 세상에 쓸모없는 일이란 하나도 없다. 40이 넘어서 데뷔한 이래 100편이 넘는 작품을 남긴 고 박완서 선생님이 말했다. 인생은 과정의 연속일 뿐 결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박완서 선생은 인생을 등산에 비유했다.
힘겨운 오르막길은 길고 산의 정상에서 맛보는 환희의 순간은 지극히 짧은데 그게 만약 인생이라면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실제로도 선생은 글이 써지지 않을 때에도 군사 분계선을 지키는 보초병보다 더 끈질기게 원고를 붙잡고 있었다. 과정을 즐기지 못했다면 절대로 견뎌낼 수 없는 순간의 연속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흔히 삽질이라고 하면 이곳저곳 파다 그만두는 걸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 과정 자체에 지향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쓸데없어 보이는 일에 매우 인색하다. 직업이든 취미든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노력한 만큼 반드시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는 일에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청춘의 객기라는 말이 통했고 모험이야말로 젊은이들의 특권이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고들 하는구나.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를 시도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말이다. 그럴수록 시행착오가 적은 길, 남들이 이미 검증해 놓은 길을 택하는 게 안전하다고 여기게 된다. 해보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는 경험이 당장의 과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뭔가를 시도해본 경험, 그 씨앗이 뒤늦게 40살이 넘고 쉰이 지나서야 꽃을 피울 수도 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요즘 40 중반에 이르러 은퇴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자주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대부분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만약 그들이 젊은 시절에 어떤 씨앗을 어디에 심을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엉뚱한 곳에 삽질이라도 해봤다면 어땠을까? 씨앗 하나 심을 만한 작은 웅덩이라도 파놓았다면 어땠을까? 설사 퇴직을 앞두고 있어도 인생 이막에 심어야 할 씨앗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적어도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요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지 않았을까?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사이토 시케타가 말했다.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일수록 쉽게 일어선다. 반대로 넘어지지 않는 방법만을 배우면 결국에 일어서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 삽질의 부재가 주는 가장 큰 폐해가 뭘까? 삽질로 각종 유기물이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삽드는 법조차 모른다. 삽질의 부재는 경험의 부재이며 경험의 부재는 그 사람 능력의 크기를 제한해서 설사 포크레인이 바로 옆에 있어도 절대로 웅덩이를 팔 수 없게 만든다. 무엇보다 40이 되고 쉰이 넘으면 지킬 것이 많아져 쉽게 삽을 들 수 없게 된다. 프랑스의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는 나는 현명한 외면보다는 열정적인 실책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정말 맞는 말이다. 많은 것을 시도하면 실수도 많겠지만 그만큼 인생의 후회도 적다. 더군다나 세상의 모든 조건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선택은 없다. 그러니 손실이 적은 선택지를 기다리느라 주저하거나 기회비용이라는 말에 움츠러들지 말자. 지금 마음껏 삽질해보고 퍼낸 흙으로 삶의 토양을 기름지게 가꾸어 나가렴. 그렇게 해서 쌓인 경험이야말로 너만의 독특함이자 내 인생의 진정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싸울 수 없다면 결혼하지 마라. 3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녀가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사소한 습관부터 내면의 상처, 콤플렉스까지 대면해야 할 일이 부지기수다. 그러다 보니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둘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모여 그들만의 콘텐츠가 된다는 건 확실하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나는 딱 3일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말한다. 첫째 날에는 이 남자와 대화가 되는가? 둘째 날에도 이 남자와 대화가 되는가? 셋째 날에도 이 남자와 대화가 되는가? 철학자 니체는 결혼할 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라. 다 늙어서도 그와 대화를 잘할 수 있겠는가? 결혼해서 그 외의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다 라고 말했다. 결혼 생활은 연애와 다르다. 연애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주고 싶은 달콤한 관계라면 결혼은 매일같이 해결해야 할 게 많은 파트너 관계다. 결혼하는 순간 시가와 처가의 문제, 자녀 문제, 교육 문제, 돈 관리, 가사 분담,
음주 습관, 하다못해 양말을 벗어놓는 요령과 변기 사용 후 물을 내리지 않는 습관까지 연인 관계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상의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결혼 초반엔 부부싸움이 밥 먹는 횟수만큼 잦아지기 마련이다. 엄마도 그랬다. 20대 후반에 같은 학교 동창이던 너희 아빠를 만나 후딱 결혼이란 걸 해버렸으니 오죽했을까?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내 아빠나 나나 싸움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싸우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잘 싸우기 위해 애쓰다 보니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구나. 내가 참 괜찮은 남자랑 살고 있다는. 왜냐하면 무조건 아내 말을 따르거나 싸움 그 자체를 회피하는 남자는 아내에게 짐만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문제와 상관없이 벌컥 화부터 내는 사람은 아내에게 상처만 줄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더글러스 스톤은 대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흔히 감정적으로 되는 것과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을 혼돈하는데 그것은 서로 다르다.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도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다.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도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하면서 극도로 감정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화가 되는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면서 아내의 감정을 이해해 보려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결혼이란 미친 듯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라면 나랑 잘 싸울 수 있는 남자를 선택하자로 마음을 바꿔보면 어떨까? 건강하게 싸울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미국의 작가 헬렌 롤런드는 결혼 전의 남자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결혼 후 그는 당신과 얘기하기 위해 신문조차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너와 싸우기 위해 신문과 리모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남자와 결혼했으면 했다.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야말로 부부가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니까. 다행히 너는 그런 남자를 만난 것 같다 마음이 놓이는구나. 딸아, 그럼에도 부부싸움을 처음 하는 날은 많이 외로울지도 모르겠다. 세상에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일만큼 천국과 지옥, 희극과 비극을 오가는 드라마가 어디 있으랴. 사람들이 도를 닦기 위해 이곳저곳 뛰어다니지만 결혼만큼 마음을 넓고 깊게 만드는 수련장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외로운 날에는 용감하게 그 수련의 세계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하렴. 그리고 더 노력해라. 다시금 남편과 잘 싸우기 위해서 말이다. 분노의 강렬함에 대해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세네카만큼 잘 표현한 이가 있을까? 그는 화에 대하여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화는 상대방을 해할 수만 있다면 다른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스스로에게 겨누어진 비수의 칼끝을 향해 안가품하는 자신마저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철저한 복수를 감행한다. 그래서 화는 일시적인 광기라고 할 수 있다. 하찮은 이유로 격분해서 무엇이 옳고 참된지 알아보지 못한다. 화를 낼 때 우리 마음속은 무기 없는 전쟁터와도 같다. 화난 사람 눈엔 내일은 없다. 지금 당장 잘못한 상대에게 안갚음을 해줘야 할 뿐이다. 그 과정에서 함께 죽는다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분노가 이처럼 사리분별을 막을 만큼 강력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분노는 생존 본능과도 연결된다고 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순간에 잘잘못을 따질 틈이 어디 있겠니? 위협을 당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분노가 올라와 공격적인 행동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비단 육체적 공격만은 아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훼손당했다고 느껴도 사람들은 위협으로 여기고 분노감에 휩싸인다.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렴. 마치 내가 모욕을 당한 듯 화가 치미지 않니? 그렇게 보면 분노가 가지는 공격성도 이해가 된다.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본능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죽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될까? 거의 없다. 그런데도 작은 일에 죽고 사는 문제처럼 달려드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사소한 일도 커다란 위협으로 느낀다. 자기 과대감 때문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어야 해 라고 생각할수록
헛산과 같은 자기 이상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그리고 바늘에 스치기만 해도 풍선이 터지듯이 작은 일에 자기 이상이 와르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한다. 그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에도 발끈하고 많은 이유다. 그러므로 자주 화가 나고 행동으로 연결된다면 외부의 사건이 아닌 내부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반복되는 분노 표출은 대부분 허약한 자존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성적인 사고는 분노의 순간 무용지물이 되는 법, 그 전에 먼저 욱하고 올라오는 화에 제동을 거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 좋겠구나. 화를 우는 악이라고 생각하기. 화를 다스리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엄마는 불교에서 배웠다. 불교에서는 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두 개의 화살로 나누어 설명한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다른 운전자가 내게 욕설을 뱉었다고 해보자. 당연히 불쾌감이 든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화살이다. 살아가는 한 언제라도 맞을 수 있는 화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감히 나한테 욕을 하다니 하고 분노해서 상대를 미워하고 죄책감이 든다면 두 번째 화살을 맞은 거다. 이 화살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내가 나에게 쏜 화살이다. 이 두 번째 화살은 피해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화살은 맞는 순간 두 번째 화살을 연쇄적으로 쏘지 말고 그냥 그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거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틱 나탄 스님은 그러더구나. 화를 우는 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기가 우는 것은 무엇인가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일 것이고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한다. 우리는 화라는 아기의 어머니다. 의식적인 호흡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어르는 어머니의 에너지가 생긴다. 화를 품에 끌어안은 채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만 해도 충분하다. 아기가 이내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호흡만으로도 분노는 제법 가라앉는다. 여기까지만 와도 절반 이상의 성공이다. 분노의 화염이 누그러지면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 상황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다. 그러고 나면 차분히 앉아서 생각해 보렴. 화를 내서 해결될 일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화를 낼 건지도. 화를 내기로 결심했다면 갈등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당신의 어떤 행동이 나에게 이런 감정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상대의 인격이나 과거사까지 끌어들이지는 말자. 분노에 기름을 붓고 헛된 싸움을 반복하는 지름길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내 뜻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피해가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들에겐 좀 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다. 그런 말이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말이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원망을 담지 말고 담백하게 말해야 한다. 누구나 존중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법이니까. 모든 감정은 아는 만큼 관리가 가능하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들여다보지 않고 내지르는 분노는 나와 상대를 모두 파멸로 이끌지만 잘 관리된 분노는 한 사람을 나아가 세상도 나아지게 만든다. 그러니 화가 마음에 불을 지르거든 잠시만 멈춰서 마음을 가다듬어 보아라. 이 분노를 무엇을 위한 동력으로 쓸 것인지를 말이다. 인생 별거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삶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라. 채 10살이 안 되었는데도 삶의 흥미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다. 그들의 부모는 말한다. 우리 애가 IQ가 125인데 공부는 40명 중에 35등을 하고 꿈도 없대요. 그래서 아이를 치료해 달라고 병원에 데려오는데 그 아이는 정작 시큰둥하다. 좋아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기에 학교에 가서도 시큰둥, 집에 가도 시큰둥이다. 삶의 재미를 잃어버리면 하루하루가 그저 견디는 날일 수밖에 없다.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니까 움직이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움직이는 로봇에 지나지 않게 된다. 모든 인간은 엄청난 호기심과 삶에 대한 에너지를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래서 아이는 무엇이든 궁금해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세상을 탐험하려 한다.
뭐든 만져보려 하고 깨물어 보려 하고 맛보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이는 무한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배워나간다. 그런데 무리한 교육과 선행학습, 지나친 경쟁의식은 아이로 하여금 삶에 대해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지친 사람은 어른이나 아이는 할 거 없이 쉬고 싶어 한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길 리가 만무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논어의 한 구절이 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만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 그 에너지야말로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져야 할 것들과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난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 배워야 할 것들도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누구나 삶의 무게에 지치게 되고 새롭게 배우는 것 또한 스트레스가 되고 만다. 그럴수록 삶에 대한 호기심을 놓지 않고 재미있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 무엇이든 기꺼이 즐겁게 행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어머니도 나에게 재미있게 살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다. 딸아, 나는 너에게 나중에 어떤 엄마로 기억될까 바라건대 나는 너에게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려 했으며 순간순간 재미있게 생동감을 지니려고 애썼던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인생에서 한 번 지나간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을 불평이나 한탄으로 날려버리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다. 그리고 남들을 이기거나 남들에게 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에 내 몫만큼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그러니 따라 할머니 말씀처럼 삶 속에서 재미를 놓치지 말아라.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와 너를 시험할 때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로움을 떨칠 수 없을 때 사는 게 죽기보다 힘이 들 때 그 말을 떠올리면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